네, 반갑습니다. 2021년 치과건강보험 서머리 1부 중에서도 파트 2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에 치과건강보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우리 치과건강보험 영역에서 크게 도드라지는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들을 쭉 한번 되돌아봤는데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조금의 변화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태까지도 좀 차고 청구들을 많이 하시고 누락 청구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작년 11월 2일부터죠. 근관치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와 근관 성형이 딱 한 번만 치료 과정 중에서 한 번만 인정이 되다가 작년 11월부터 근관장 측정 검사는 최대 3번까지, 근관 성형은 확대와 함께 2회까지 이렇게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근관 치료, 리엔도 환자에게는 근관 와동 형성료를 인정하지 않았죠. 발수 시에만 인정하던 근관 와동 형성료를 리엔도 환자에게도 1회 더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근관 와동 형성료가 발수 시에 인정되는 근관 와동 형성료와 재근관 치료 시에 지피콘 제거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근관 와동 형성료의 이름은 똑같지만 코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알아서 발수방에는 발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근관 아동 형성의 코드가, 또 리엔도방에는 리엔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근관 아동 형성의 코드가 아마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바로 들어가 있나라고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발수와 함께 청구되는 근관 아동 형성료의 코드는 U0050입니다. 그런데 재근관 치료 시에 인정되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함께 청구하는 근관 와동 형성료는 11월 2일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코드가 U005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코드 번호만 다르고요. 수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잘못 들어가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한번 청구하실 때 살펴보시는 것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근관장 측정 검사는 3번까지 그리고 성형 2번까지 청구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실제 시술을 했다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 번만에 오셔가지고 바로 신경치료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이것을 당해발수근충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용하신 재료대는 별도로 청구가 되고 방사선과 마취는 어차피 별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당해발수근충과 나이타입 파일 청구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신경치료를 2번만에 오셔가지고 짧고 굵게 끝냈다라고 하면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수 전에 신경관의 입구를 찾아야 하니까 근관 와동 형성 U0050이라고 하는 코드와 함께 발수 그리고 확대 성형 근관장 측정 검사하셨다면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시고 사용한 나이타입 파일까지 청구가 되겠죠. 근관 세척은 발수 당일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 2번, 성형 2번, 근관장 측정 총 3번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회 만에 치료가 마무리되셨으니까 근관장 측정 검사는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아쉽지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근관 충전까지 청구가 되는 것이죠. 역시 가압근충 당일에 근관 세척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하시고 방사선과 마취 또는 추가로 러버댐 장착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만에 오셔서 치료가 마무리됐을 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 발수와 함께 U0050 근관 와동 형성 그리고 확대, 성형, 근관장 측정, 나이타입 파일까지 첫날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날 오셨을 때 확대
확대와 성형이 2번까지 되니까 확대 성형 넣고 오늘은 세척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까지 인정되는 근관장 측정 검사는 마지막 날 가압근충하는 날에도 길이를 재셨다면입니다. 재지 않으셨는데 3번까지 된다고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측정 검사를 하셨다면 그 몇 밀이냐, 어떤 캐날의 몇 밀이냐를 반드시 차트에 기재하시고 그리고 나서 3번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3번 된다가 아니라 측정을 했다면 3회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은 차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한 번만 넣는다든지 또는 근관장 측정 검사를 한 번만 넣는다든지 실제로 시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놓치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작년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 늘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심사할 겁니다라고 하는 심평원에서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을 공표를 하죠. 지금 수년째 우리 치과는 콘빔 CT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CT 청구가 많은 치과들은 조심하여라 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조심해라. CT 청구 너무 많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삭감을 시키고 너희가 재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쫄아가지고 청구를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심사 기준에 정확히 맞다라고 하면 산정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촬영하고 청구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심사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산정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재심사 조정 청구까지도 하셔가지고 CT가 좀 더 대중화된 진료임을 같이 좀 보여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말은 쉽지만 또 재심사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T의 산정 기준 알고 계시겠지만요. 신경치료를 하는 중에 또는 후에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CT를 촬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 원장님께서 CT를 찍으셨다. 그런데 만약에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재심사 조정 청구 한번 해보자.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근단 절제 또는 제식스를 요하는 경우로서 어떤 위험한 상태라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CT가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악동염이라고 하는 상병을 가지고 CT 청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받을 때도 있고 또 역시나 삭감 당할 때도 있고 또는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불능을 당하는 경우이죠. 자, 이래서 이런 경우에 지급불능으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 요청에 응하시고 삭감을 당하면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셔서 산정 기준에 맞다라는 결과만 가지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매복치인 경우. 자, 우리가 그래도 CT를 가장 좀 마음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매복치인 경우죠. 하치조 신경관과 치근단이 겹쳐 보여. 겹쳐 보여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을 때 CT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으로 함입 등으로 인해서 계승치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할 때 또 CT를 찍어볼 수 있는 기준이 17년에 추가가 됐었죠. 자, 그리고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에서 3치간 크기 이상의 아주 큰 낭이 있을 때 이때도 CT를 찍어볼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측두하 관절 부위에서도 CT를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과두 형태 이상이 있는 경우에 CT를 찍어볼 수 있다라고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때 상병명은 K07.65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CT를 조금 인정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정말로 이 경우가 맞다면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T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판독 소견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임상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와 치근단은 차트에 판독의 소견을 그냥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CT는
별도의 판독 소견서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는데 별도의 판독 소견서에 기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차트에다가 대략 판독의 결과를 기재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만약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쉽지만 치과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CT를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치과 위생사가 CT를 찍는 것이 현재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다 3차원 CT, 3D로 이용해서 CT를 촬영하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일반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한 바로 초진 환자에게 CT부터 찍을 수는 없죠.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이 먼저 선행되고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CT를 찍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역 설명을 좀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치조신경관과 치근단이 겹쳐 보여서 CT를 찍었는데 이때 겹쳐 보여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가까워 보여, 근접하여 이러한 단어를 쓰시면 내역 설명에서 이 문구가 바로 그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가까워 보여서 근접하여 이런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근접하여 아니고 중첩되어 또는 겹쳐 보여 이러한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내역 설명 기록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 1일 날 8차 상병이 개정됐었죠. 하지만 크게 우리 치과계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병 개정은 5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6차 상병 개정이 2011년이죠. 2011년에 6차 상병이 개정될 때 엄청 큰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7차, 8차 상병 개정은 큰 변화 없이 좀 미미한 변화로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K00.60부터 해서 61, 62, 64, 65라고 하는 아주 세분화된 4단위 상병명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K00.68로 하나로 모두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아 맹출에 기타 명시된 장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됐다라는 것, 이것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치경부 마모 환자에게 GI 즉처를 청구하면서 참 자주 썼던 K03.11이 없어졌죠. 11, 12, 13의 상병명이 K03.18 치아에 기타 명시된 마모라고 하는 상병명으로 합쳐졌습니다. 따라서 습관성 마모라고 하는 K03.11의 상병명은 삭제되었기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지난 1년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치아의 침식과 관련돼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4단위 상병으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3단위 상병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상병으로 뭉쳐집니다. 치아의 침식 으로 그냥 가볍게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삭제된 왼쪽에 있는 상병명을 쓰셨을 때 상병 오류다, 삭제된 상병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상병명을 왼쪽에 있는 삭제된 변경 전에 코드를 쓰셨다면 변경 후 코드로 조절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이었죠.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틀니 임플란트 등록 절차가 아주 좀 전산화되면서 좀 편해졌죠.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를 하실 때 시군구청에 가셔서 환자분께서 직접 접수하셔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전산화되면서 좀 수월해졌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된 변경은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뭔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만 오히려 시군구청에 직접 가셔야 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바로 병원에서 등록이 되고 뭔가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들이 일부러 이렇게 시군구청이나 행정센터로 찾아가시는 이런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민원들도 좀 많았죠.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 제고 그리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에 직접 들고 가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정보 마당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바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건강보험 대상자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번의 또는 하나로 또는 원클릭 등의 프로그램에서 바로 환자 주민번호 옆에 있는 버튼 눌러서 공단 등록 화면으로 바로 접속해서 이동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렇게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가시는 일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는 것이죠. 자, 이쪽에서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 이제 신청 내역이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공단에서 보장기관, 즉 환자가 주소지를 갖고 있는 그 시군구청의 보장기관으로 이 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번호가 부여가 되겠죠? 그럼 그 내용을 다시 공단이 저희들에게 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당일에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바로 우리가 등록해서 등록번호를 바로 부여받는데 의료급여는 왜 이래요? 라고 한다면 이러한 절차가 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아직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뭔가 절차상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마음에 바로 먼저 진행하셨다가는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먼저 1단계가 청구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나중에 되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꼭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지체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셔서 조속하게 처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5월이 되면 취업과 공단은 의료기관의 대표와 공단은 만나서 내년도의 수가를 협상하죠. 네, 우리 취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역시 기나긴 수가 협상 속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결렬을 선언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결렬이 선언되면 내년도 수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수가는 결정이 나야 되고 그래서 건정심이 중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치과의사협회에서 주장했던 인상률 폭보다 훨씬 낮은 2.2% 인상으로 아쉽게도 수가 인상률은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2022년은 2.2%의 수가가 인상이 된다는 것을 지난 5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책 개정 작업에도 벌써 수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수가가 이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연말을 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2% 인상은 환산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2021년도의 환산지수는 88.7이었고요. 2022년도는 2.2% 인상으로 인해서 환산지수는 90.7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도에 연일의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378.01이라고 하는 상대가치 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21년이나 22년이나 상대가치 점수는 그대로인데 환산지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올해는 88.7을 곱하면 33,530원이고요. 내년도는 90.7을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4,290원이 연일의 스케일링의 내년도 수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3,000원에서 34,000원으로 올라간 게 바로 2.2%의 인상률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치과계에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입니다. 다른 탁과에 비해서 왜 우리 치과는 이렇게 조금밖에 높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아쉬운 목소리를 취업에서 그 협상단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보다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정량광 형광 치아후식 검사가 급여로 드디어 등재가 됩니다. 신의료 기술로 계속 등재되어 있다가 몇 년 만에 급여 항목으로 등재가 되는 나름의 쾌거를 이루어냈다라고 이런 평가도 있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과에 이렇게 큐레이 펜시나 큐레이 캠 프로라고 하는 장비를 갖고 계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검사 결과가 수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이제 보험으로서 정확하게
수가 등재가 됐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치과들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장비를 구축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용하시고 차트에다가 그 프로그램 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시고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치아 후식 초기 단계 또는 플라그까지도 얘가 다 진단을 해가지고요. 또는 또 크랙이 간 것도 진단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항목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드는 나-905로 받았고요. 구강당 산정입니다. 치당이 아니라 구강당 산정이라 좀 아쉽습니다. 구강당 산정은 다수 치아를 하더라도 무조건 한 구강에 하나만 인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이는 만 5세에서 만 12세. 광중암 레진과 동일한 나이로 인정을 받았고요. 대신에 차이점은 광중암 레진은 영구치만 인정이 되지만 이 정량광, 형광으로 하는 검사는 유치, 영구치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총 2번까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또 오늘 만약에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을 찍고 이 큐레이 펜실을 이용해서 치아 후식 검진을 같이 했다면 아쉽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 진행하셨다면 각각 가능한데 엑스레이 찍은 날 큐레이 펜실을 이용해서 검사했다면 한 가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조금씩 일단 건강보험 영역의 궤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산정 기준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상대가치 점수는 32.47점을 받았고요. 올해 88.7을 곱하면 수가는 2,880원이 됩니다. 자, 금액이 좀 크면 좋을 텐데 아쉽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관장 측정 검사도 수가가 되게 박하죠. 1,000 몇백 원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기 치수 반응 검사도 구강당으로 해서 얼마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수가가 크게 높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행위 가산이 또 여기에 붙고 또한 초진 또는 재진의 진찰료가 같이 청구가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가를 떠나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럼으로 해서 환자가 조금 더 신뢰하고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독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장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6월부터 보험이 돼서 장비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장비 품목 번호가 빨리 분류가 되지 않았었죠, 식약처에서. 그래서 지금 그냥 청구만 하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장비 신고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장비 신고를 지금 하고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8월 말 9월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비 신고는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장비 신고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현황 신고 변경에 가시면 장비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장비가 있다면 큐레이 펜C 또는 큐레이 캠프로가 있다면 장비 신고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큐레이 펜C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제조사죠. 아유바이오사에서 많은 노력하셔서 캠프로까지도 지금 장비로 일단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셔도 되니까요. 신고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6월 상반기까지의 치과건강보험 영역에서의 어떤 변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파트 1부였죠. 1부에서 파트 1, 2로 해서 상반기 변경사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하반기 변경사항과 함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